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요. 오늘은 융자 많이 받는 방법, 융자는 곧 능력이다. 그래서 융자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예전에는 융자를 빚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요즘 MZ 세대나 젊은 분 금융 전문가들이 많아서 금융테크, 재테크에서 융자를 저리로 많이 받아서 그걸 갖고 주식이나 채권이나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요. 예전에 은행 이자율을 요즘에는 6%로 받아서 아는 사람한테 10%만 빌려줘도 4%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 수익 많이 나오는 거를 사서 임대료를 2천만 원 이상 받게 하고 이자를 1천만 원 하면 1천만 원씩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융자를 좀 많이 받는 그런 거를 저희도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잘 알려지지도 않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제 융자를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험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목차는 융자 많이 받는 방법, 그 다음에 단계별 융자, 그 다음에 융자 받을 시 주의사항,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를 많이 받는 방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융자에 대한 사고가 변화가 많이 됐어요. 예전에는 빚을 왜 지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대출받는 것이 곧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는 부동산 담보만 있으면 융자를 많이 해줬던 시대가 있었지만 요즘에 많이 바뀌어서 상환 능력을 많이 봐요. 이 사람이 담보가 없더라도 뭐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심사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짓고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담보가 적더라도 융자를 많이 해줄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융자 상환 능력, 담보력, 신용,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재산, 내 자신에 대한 신용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용 관리를 해서 내 신용 점수가 몇 점이고 내가 직업이 어떻게 되고 내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예를 들어 한은행만 계속 거래해서 월급이 계속 들어가게 만들고 거기서 전화 요금이나 각종 이체되는 걸 자동으로 빠지게 하고, 그러면 신용 점수가 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금도 들고 한은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융자에 대한 사고가 담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신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중요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융자를 많이 받아 투자하기 위해서, 융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거래 은행을 선정하는 게 좋아요. 주거래 은행, 내 주거래 은행을 선정을 해서 신용카드가 됐건 아니면 전화 요금이 됐건 핸드폰 요금이 됐건 급여가 됐건 이렇게 이체하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은 저희 부동산에 오셨는데 주거래 은행으로 급여가 들어가는 내역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은행 거래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이 없다, 그러면은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주거래 은행을 하나를 선택해서 신용카드를 주거래 은행으로 택한 곳으로 거래를 많이 하면 신용카드 거래 내역도 은행에서 급여에 못지않게 인정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쓰기 때문에 충분히 200만 원 이상은 어디서 나오는 능력이 된다, 이러한 것을 또 은행 자체 내에 평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거래은행을 지정해서 주거래은행과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개인보다 오히려 신설법인이 대출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법인을 설립해서 융자를 많이 받아라. 그래서 개인이 융자 받는 거는 60%인데 법인은 80%, 90%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노하우인데 이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법인을 선정을 했을 때 일반 사람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많이 해요. 근데 은행, 나라에서도 융자를 해줄 때 코드별로 대출 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0조다. 그러면 부동산과 협의해서 융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융자를 해드린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할 때 법인 관리나 세무를 어디에다 맡기지만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그러는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토지를 사실 때 용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을 해서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통대출을 받아서 법인 관리, 세무 관리, 상속 관리, 증여 관리 이런 걸 초단적으로 해주는 그쪽에다가 맡기는 게 낫거든요. 회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융자는 저희가 아까도 초기에 얘기했지만은 단계별 융자가 좋아요. 그래서 원스텝, 투스텝, 쓰리스텝. 원스텝은 토지 융자, 투스텝은 공사비 융자, 쓰리스텝은 통건물 융자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통건물 융자거든요. 예전 저희 동영상에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융자가 원스텝 융자는 토지 융자, 토지 융자는 말 그대로 토지를 담보로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토지 담보로 근데 이게 이제 LTV, DSR이다. 이게 막 따지는 게 많아요. 저도 물론 계산을 다 하지만 좀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완화돼 있는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이나 단위 조합이 좀 잘 풀려요. 그래서 토지 융자 받을 때는 저희한테 한번 오시면은 저희가 융자를 잘 해주는 은행과 거래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연결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원스텝은 토지 융자다. 이 말씀을 드리고 투스텝은 공사비 융자예요. 그러니까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셔널, PF 융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성 대출도 있고 이건 좀 전문적인 분야예요. 여간 여러분은 공사비 융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공사비가 부족하다. 그러시면 저희한테 오시면은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PF 융자가 이제 공사비 융자다. 근데 공사비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많아요. 왜냐면은 내가 건설에다 공사비를 줬는데 이 사람이 토목이나 전기 설비한테 하청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줘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은행에서 토탈 관리를 해주거든요. 기성에 따라서 싹싹 나가게끔 그런 걸 다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비에 대한 융자가 오히려 더 좋은 점이 많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건물 융자를 표시해요. 마지막 3스텝 마지막 그러니까 준공담보 융자예요. 그러니까 준공 후에 융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융자를 받을 때도 준공 후에 2개월, 3개월 후에 융자 받으면 또 적게 나와요. 근데 준공한 2달 내에 받으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통건물 융자를 받는다. 그러면은 준공과 임박했을 때 융자를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준공과 임박했을 때. 그래서 준공과 임박했을 때 융자를 받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3스텝, 통대출 융자가 중요한지 4가지를 말씀드리면 대출 기간이 가장 길어요. 그래서 유리한 금리를 확보해야 돼요. 원스텝, 투스텝 융자는 6개월 내에 다 갚아버리지만 이거는 굉장히 긴 융자이기 때문에 금리가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감정을 잘 내야 돼요. 그래서 감정 내는 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3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곡성식 평가법 거래, 사례 비교법, 원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비중 가격으로 해서 이자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하는 게 재수익 환원법,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환원해서 융자 받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휴예선 선임대를 놓고
그 다음에 좋은 위치에 임대를 많이 넣고 건물을 퀄리티 있게 지어 놓으면 용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물은 비근한제로 20억에 했는데 19억까지 융자 받은 것도 있어요. 1억 갖고 투자해서 건물을 사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스텝 용자를 잘 활용하면은 적은 돈 갖고 이걸 많이 살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가통 대출의 핵심 팁은 뭐냐면 공실률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임대가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렌탈풀을 준다든지 필요시에는 건축주가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융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통 대출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시면은 제가 그런 걸 안내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빌라 통대출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대 수입으로 월등한 임대 수입이 돼서 DTI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중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건설임대 등록을 해서 활용하면 용자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다세대에서 다중주택을 많이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3스텝 용자가 중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도 해지 수수료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융자를 받을 때 3년으로 했는데 4개월 쓰다가 용자를 갚았는데 10억을 받았는데 한 2천만 원이 나와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아무 생각 없이 쌓인했는데 저희는 안내를 해드릴 때 몇 년을 쓰실 거냐, 6개월 쓸 거냐, 1년을 쓸 거냐에 따라 다 틀려요.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이제 휴대폰으로 비교하면 내가 이제 휴대폰을 샀는데 3년 약정을 했는데 6개월에 해약하면 돈이 엄청 많이 나오죠. 똑같아요. 이것도요. 그 다음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이제 세 가지 포인트는 발생 기간이 3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딩 차감이다. 그 다음에 면제 조건은 매년 10% 3년간 50%는 차감을 해준다. 그래서 이런 중도 상환 수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체킹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고 혼합금리가 있어요. 금리가 상승할 때는 고정금리가 좋고 지금처럼 금리가 변동하면서 하향이 있다. 그러면 변동금리가 좋고 이걸 합한 게 혼합금리예요. 그래서 금리를 정할 때 여러 가지 경제 동향을 보고 정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감정평가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가 방식, 그 다음에 수익 환원법 거래임대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90%는 비교 방식을 많이 쓰죠. 특이한 경우는 수익 방식을 쓰는데 별로 이제 수익 방식에 대한 감정을 좀 많이 적용을 많이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융자를 받는 것도 감정이 중요하다. 이걸 초기부터 잘 잡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융자 받을 때 일반적으로 융자를 받을 때 근저당에 대한 융자를 많이 받아요. 근데 담보 신탁으로 해서 융자를 받거든요. 왜 그러냐면 근저당은 소액 관공제라고 해서 서민들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최우선 순위를 줘요. 서울은 5천만 원, 그 다음에 경기는 4,300만 원, 그 다음에 평택은 2,300만 원이에요. 경기 이후에는 그래서 당이 많으면 2,300만 원씩 공주해서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 밖에 2천만 원 그래서 담보 신탁은 신탁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신탁으로 넘기고 거기에 융자를 받기 때문에 소액 담보대출은 해당이 안 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융자를 한 90%까지 해줘요. 많이는 그래서 근저당 융자와 신탁 융자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전세를 얻거나 임대를 얻을 때 신탁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신탁을 좀 알아야 되고 부동산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은 신탁에 대한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할 점 여기에 대한 걸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주거래 은행을 확보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인하를 하거나 이제 부수거리 제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래 은행을 많이 이용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2금융권에 고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1금융권, 제2금융, 제3금융이 있는데 제1금융권을 고집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비지 용자 받는 게 있는데 채비지 용자를 안 되는 줄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긴데 이것도 신탁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인데 여간 채비지 융자도 가능하다. 그래서 채비지를 가지신 분들이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저희한테 오시면은 채비지를 담보로 해서 공사를 풀어주는 게 있어요. 그걸 따라 기성으로 해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허락된 은행이 있으니까 채비지를 가지고 계신데 내가 융자를 받고 싶고 돈이 안 되면 그럼 저희한테 오시면 그 채비지를 담보로 해서 저희가 기성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결론은 9가지인데 토지 융자는 최종 융자 3스텝 융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그 부분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 고정금리, 금리 하향기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그리고 세 번째 중도 해지 수수료에 좀 귀를 기울이자. 예를 들어 6개월만 쓴다면 금리가 높더라도 중도 수수료가 없는 곳으로 선택하는 게 낫다 말씀드리고 융자도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융자를 많이 받아서 땅을 사두든 아파트를 사든 하면 좋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제역 쪽에 땅이나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서측 지제역이 수용이 되면 거기 원룸이 다 철거가 돼요. 그 주변 보상 가격이 몇 조가 나올 건데 그 자금이 지제역 주변으로 많이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제역 쪽의 땅을 많이 추천해 드리는 편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로 시공자금이 부족 시 PF 융자를 활용하자. PF 융자 시공에 따른 융자를 하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시공자금 융자 시는 분할로 해서 융자가 되니까 유리하다. 시공 자금이 10억이에요. 그러면은 탑하기 할 때 1억, 골조 완료했을 때 2억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감정평가 방식이 중요하다. 감정평가가 그래서 융자를 할 때 감정평가란 개인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평가 방식에 따른 융자는 수익환원법에 대한 감정도 또 우리가 좀 알고 은행이랑 좀 협의해라 한 얘기고요. 또 융자를 더 많이 받고 싶으면 신탁을 이용한 융자를 이용해라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금융이 굉장히 난해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금융 지식을 갖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서는 금융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가 많이 있으니까 오시면은 저희가 금융도 안내해 주면서 요즘에 금융이 안내가 안 되면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을 알아야지 아파트 거래도 되고 토지 거래도 되고 건축 거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부동산 하신 분도 저희가 금융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기존 대출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다가 카드도 만들고 적금도 들고 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게 좋아요.
금리 인하된 요금하고 적금을 들어주는 것도 좋은 거거든요. 저희가 며칠 전에 7% 임자료를 받은 한 45억을 7%를 받았어요. 그거를 저희가 잘 컨설팅을 해서 6.05%, 0.95%를 할인을 했어요.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할인해 줬는데, 그래서 금리 인하를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중도 수수료 협의 전체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는 오늘 금융에 대해서 융자를 좀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평택 지제역 방송국이 좀 구독자 수도 많이 줄고 좀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이 줄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과연 지속을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구독, 알림, 좋아요 해서 저희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